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스퀘어 인사이트 24년 상반기 경제 물류시황 회고 및 하반기 전망을 주제로 이번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삼성 SDS 기획팀의 물류 MI그룹장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웨비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 시황 웨비나에서 한 해 물류 시황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공급망 리스크로 인해 급변했던 상반기 시황을 경제, 물류 관점에서 각각 돌아보고 남은 하반기 글로벌 시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트라의 현지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공동 물류센터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본 웨비나를 이끌어 주실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 SDS 기획팀의 물류 MI그룹장 배성훈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광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지사물류팀에서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맡고 있는 송영명 대리입니다. 네, 경제평론가 정광훈님, 그리고 코트라의 송영명 대리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글로벌 경제와 물류, 시황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정광우 경제평론가님을 모시고 상반기 글로벌 경제 리뷰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광호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알찬 내용으로 오늘 자리를 꾸며볼까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글로벌 경제 상반기 리뷰 및 하반기에 대한 전망입니다. 올 한 해가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과연 상반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좀 보았는데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올 상반기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시죠. 네, 올해 상반기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다음에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지연된 금리 인하 기대.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인 미국 경제. 셋째, 예상 대비 좋았던 중국 경기. 넷째, 반등세를 이어간 한국 수출. 다섯째, 빠르게 하락한 유럽 물가. 그리고 금리 정책의 차별화.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어떤 내용일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미국 금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올해 미국의 예상 금리 인하 횟수와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추이를 나타냅니다. 연초에만 해도 시장의 올해 금리 인하 기대 횟수는 6에서 7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 후반대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볼 때는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역축 뒤집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그래프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여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예상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수록 10년물 금리가 올라갔고 예상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날수록 10년물 금리가 내려갔었습니다. 올해 중순으로 오면 올수록 연내 예상 금리 인하 횟수는 줄어들어 갔습니다. 이제는 1, 2회에 불과한데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연초 대비로는 올라서 4% 초중반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하 예상 횟수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올해 1분기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 미국의 근원 PCE 물가 전월 대비 상승률 추이인데요. 작년 하반기만 해도 월 평균 0.16%의 상승률에 불과했습니다. 연유라 하면 2% 정도 물가 상승률이 나오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는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충족하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작년 하반기 물가 추이는 소위 연준의 입맛에 딱 맞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월평균 상승률이 0.36%로 껑충 뛰어오른 것입니다. 특히 1월에 0.5%로 숫자가 높게 나온 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분기 숫자를 연유라 하면 연간 물가가 4%를 넘게 됩니다. 그러자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칩니다.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기준으로 볼 때 올해 3월에만 해도 연내 예상 인하 횟수는 3회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열린 6월 회의의 점도표를 보면 횟수가 1회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1분기에 물가가 높게 나온 점이 금리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다만 10년물 기준으로 4.7%에 달했던 금리가 최근 4.2에서 3%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0.5%로 아주 높게 나왔던 1월과 달리 이후에는 조금씩 물가가 재차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물가 안정화가 재개되었다는 소식이 인상적이네요. 상반기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특히 좋았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반기 미국 경제 지표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GDP 경제 성장률 자료인데요. 헤드라인만 본다면 1분기 성장률이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2차 수정치인데 최종이 지금 나왔습니다. 요거보다 약간 더 높은데요. 1.4% 나왔습니다. 인상적이지는 않지만은 변동성이 큰 요인들을 제외하고요. 또 정부 요인을 제외한 민간의 수정 GDP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3%, 여긴 또 2.4인데 그 부분은 약간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견조한 모습, 잠재 성장률보다는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GDP에서 변동성이 큰 요인을 제외하고 보는 것은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미국 경제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소비입니다. 미국의 소비는 1분기에 지금 그 2% 내외, 뭐 실제 나온 지표로는 지금 1.5%로 그 2차로 나온 것보다는 약간 낮기는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뭐 견조한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중에서도 미국의 찐 소비로 알려져 있는 지표이자 파월 의장이 즐겨 인용하는 민간 국내 최종 소비 성장률도 이제 거의 3%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온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강인함은요, 고용시장에서도 드러납니다. 비농업 부문 월간 고용 순증은 월 20만 명 중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잠재 성장률 수준의 경제 지표가 나타나도록 하는 소위 균형 월간 고용 순증에 대한 예상치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15만, 파월 의장은 10만 정도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증가가 여전히 중립 수준을 상회하는 견조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도 안정적입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이후로 가장 빠르게 긴축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4%, 역사적 최저점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경제를 보면 부러우면서도 조금 얄밉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미국 이외의 지역의 상황은 상반기에 어떠했나요? 네, 미국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티가 덜 났던 것뿐이지 다른 지역도 예상 대비로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올해 시작할 때 중국을 바라보는 글로벌 분석 기관들의 시각은 비관론 일색이었습니다. 연초 중국 정부가 당해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데 올해는 5% 내외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분석 기관들은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5% 내외보다 낮은 4%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예상보다 중국 경제가 괜찮았습니다. 그러자 지난 5월부터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말한 5% 내외 수준의 글로벌 분석 기관들의 예상치가 거의 도달했습니다. 강인한 미국, 그리고 예상 대비 덜 나쁜 중국, 이 조합이 한국에 나쁠 리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요, 현재 일평균 수출액이 앞으로 지속되기만 하여도 향후 1년간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플러스 구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에 이어 다시 주제를 금리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연준에 주목하고 있는 사이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3%를 넘습니다. 그에 반해
유럽의 조화 소비자 물가는 빠르게 떨어져 내려와 2% 내외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물가가 미국 대비 더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유럽은 최근 회의에서 첫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나라들은 일제히 금리 인하에 나서거나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령 1%대 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스위스는 벌써 2번이나 금리를 내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적인 스웨덴과 캐나다도 첫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영국도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내려왔는데 최근 열린 회의 결과를 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회의에서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히 긴축 정책 동조화에 나섰던 지난 2년과는 달리 최근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책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전망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올해 하반기를 간단히 전망해 보자면 다음에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준의 피봇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 둘째, 추가적인 물가 안정 기대. 셋째, 미국 경제에 여전히 남아있는 완충지대. 넷째, 이제 충분히 낮아진 재고 수준. 다섯째,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선행지표.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성우님, 오늘 제 파트 첫 그래프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금리에 대한 부분 아니었나요? 올해 예상 금리 인하 횟수 추이로 기억이 나네요. 연초에는 6에서 7회였다가 이제는 1에서 2회로 줄었다는 것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자료의 횟수 변화는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횟수의 변화였습니다. 그것만 보면 연준의 정책 변화, 소위 피봇이 뒤로 많이 밀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인하 횟수 추이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다음은 연준이 긴축에 나설 것을 고려하기 시작한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의 2024년에 대한 점도표, 즉 예상 금리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친 22년 말까지 연준은 실제 금리도 50bp, 75bp씩 빠르게 올려갔고 그와 동시에 점도표도 빠르게 상향해 나갔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렸다 싶으니 연준은 25bp씩 작은 폭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어떤 회의에서는 동결을 하며 쉬어가는 식으로 조심스러운 긴축으로 강도를 낮춥니다. 이게 2023년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점도표 상향 속도도 이에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축의 마지막 단계인 높아진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가에 들어가는데 자료에 표시해둔 것처럼 작년 9월과 12월 사이에 연준은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이를 두고 연준이 긴축에서 돌아섰다, 피봇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준 피봇 전으로 보시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전에는 점도표가 조금씩이지만 계속 상승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높은 6%와 같은 곳에도 점이 계속 찍혀 나왔습니다. 또한 연준 위원들끼리의 의견 불일치도 심했기에 점의 분포가 상하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봇 이후에는 점의 분포가 거의 균일하게 모였고 점의 중앙값 위치도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연준의 머릿속에 완화로의 방향 전환이 강하게 박혀 있음을 뜻합니다.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금리 인하에 나선 유로존, 스위스 등과 같이 미국도 향후 물가가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든 완화로 방향을 틀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 피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금리 수준이 정말로 충분히 긴축적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빠르게 올렸다고는 하는데 미국 경제는 계속 강했기 때문입니다. 정강훈님, 연준의 정책은 정말로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답하면 예입니다. 이는 2가지 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대출 관련 지표입니다. 연준이 긴축에 나서게 되면 미국의 은행들은 대출 태도를 완화적에서 긴축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둔화되면 한계 기업이 나타나고 함부로 대출을 내어줬을 경우에 대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어떠한지를
매분기 조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준이 긴축에 나선 이후 대출의 태도는 타이트해졌습니다. 참고로 위로 올라갈수록 더 타이트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실제로 대출 증가율도 대출 태도처럼 움직였느냐인데 그러했습니다. 상업은행 대출 증가율을 보면 은행 담당자들의 대출 태도가 타이트해져 감에 따라 증가율이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의 대출 증가율은 역축입니다. 올라갈수록 대출 증가율이 내려갔음을 뜻하는데요. 두 그래프가 참 비슷하게 움직이죠. 이 말은 연준의 긴축이 대출 태도의 타이트함으로 이어졌고 실제로 대출 증가율 억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준의 정책 경로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인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록 전체적으로 미국 소비를 보면 견조한 모습이지만 저소득층, 젊은 층 등 취약계층 위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는 물가 전망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전히 추가적인 안정이 기대됩니다. 이는 선행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가령 주거비 물가는 집값 상승률에 1년 이상 후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향후 주거비 물가의 추가 안정이 기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거비 상승률이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 연준이 최근 새롭게 지표를 만들었는데 바로 신규 렌트 지수입니다. 주거비 물가가 신규 렌트 지수에 약 1년 후행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보아도 역시나 향후 주거비 물가의 추가 안정이 기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물가 상승을 주도한 두 요인을 꼽으라면 하나는 앞서 살펴본 주거비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비록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불과하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이 무려 20% 이상이나 나오면서 물가 상승률의 약 20%를 차지한 다크호스 항목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중고차나 신차와 같은 차량 가격의 후행 지표입니다. 코로나 이후 자동차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후행적으로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 가격의 피크아웃은 이미 예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보험료의 하락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는 다른 지표에서도 알 수 있는데 바로 PCE 물가 기준 자동차 보험료의 추이입니다. 보험사의 판촉 활동이 CPI 자동차 보험료에서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PCE 물가 자동차 보험료 기준으로는 물가 하락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PCE 기준 자동차 보험료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의 판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상품 물가입니다. 코로나 당시 공급망 교란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에 뉴욕연은은 새롭게 글로벌 공급망 압박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이걸 개발해 놓고 보니 상품 물가에 이 지수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해냈고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망 교란과 더불어 고용시장의 부족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를 실업자 1명당 구인 공고 비율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이 수치가 0.6으로 실업자가 구인 공고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2.0까지 치솟으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시장의 뜨거움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업자당 구인 비율은 점점 내려오며 균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임금 상승률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업자당 구인 비율은 추가적으로 더 균형을 향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통계청, 즉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는 인디드와 같은 민간에서 나오는 데이터보다 2개월가량 느립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나온 데이터 추이를 정부 데이터가 따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민간에서 나온 구인 데이터는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고용시장의 열기가 추가로 내려간다는 것으로 이는 임금 상승률의 안정, 나아가 미국 서비스 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물가에는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연준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시장이 주목하는 미시간대 그리고 뉴욕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점점 내려와서 코로나 직전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물가가 내려온다는 걸 마냥 반기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경기가 침체로 향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코로나 이후 특이성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 이른 걱정이라고 봅니다. 코로나는 정말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아주 큰 완충지대를 두 가지 남겼습니다. 저는 이 두 종류의 완충지대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침체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네, 미국 경제의 완충지대라. 네,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일 먼저 고용시장의 불균형입니다. 여전히 구인 공고가 실업자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구인 공고가 더 많은 상황에서 실업의 급증이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실업이 발생해도 구인 공고가 풍부하기에 이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소한 이 비율이 1대1 아래로는 내려와야 할 텐데 이는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일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당시 소위 돈을 주머니에 직접 꽂아주는 정책을 펼쳤기에 초과 저축이 미국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 누군가는 초과 저축이 이미 고갈되었다고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초과 저축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초과 저축이 고갈되었다고 보는 측의 계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6년에서 19년도에 저축률의 상승이 꾸준히 나타났는데 이 같은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가정, 즉 저축률 추세의 상승형을 가정에 깔고 한 계산입니다. 이렇게 향후 저축률의 추세선을 가정한 후 실제로 발표되는 저축률과 비교하여 실제 발표 저축률이 추세 저축률보다 낮으면 그만큼 초과 저축이 사라진다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축률이 끝없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저축률은 평균 6%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승형 계산법에서는 저축률이 10%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니 빠르게 초과 저축이 사라지는 것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새로운 계산법이 바로 유지형입니다. 저축률 추세선 가정을 과거 평균 저축률인 6% 초반으로 두는 방법입니다. 상승형 대비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놓고 계산해 보면 미국의 초과 저축은 여전히 1.5조 달러 이상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침체를 본격적으로 걱정하려면 초과 저축이 모두 고갈된 이유일 것이고 이는 역시나 올해 하반기에 벌어질 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정광훈님은 우라가미 구니오의 순환론을 바탕으로 증시 변곡점을 맞춘 것으로 매우 유명세를 펼쳤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네, 군의원은 과잉 재고를 할인 판매하며 조정하는 시기에는 기업 이익이 좋지 않은 역실적 장세가 나타나고 대신 경기가 회복되면서 본격적으로 재고를 보충해 나가는 시기에는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실적 장세가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미국 총재고 증가율입니다. 코로나 직후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준의 강력한 긴축과 더불어 경기가 둔화되었고 늘려든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기업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시다시피 기업들이 재빠른 재고 조정에 나선 덕분에 재고 증가율이 거의 0%에 근접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좀 더 직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상향하는 선은 물가 조정을 거친 총재고의 장기 추세선입니다. 이보다 위에 있으면 과잉 재고, 아래에 있으면 과소 재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 장기 추세선 아래로 급격히 내려가며 과소 재고를 겪었고 이후엔 경기 호조에 급하게 재고를 늘리며 재고 리스타킹 사이클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경기가 꺾였고 이는 과잉 재고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재고 조정 과정이 나타났고 이제는 추세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즉 과소 재고인 건데요. 언제든 재고 보충이 시작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혹시 이처럼 재고 조정이 충분히 나타난 것이 미국 예외주의처럼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지요? 유럽과 중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은 유럽의 재고 변화이고 오른쪽은 중국 산업재 섹터의 재고 변화입니다. 두 시장 모두 급격한 재고 증가로 인해 과잉 재고 조정이라는 고통을 겪었고 이제는 증가율이 충분히 낮아진, 즉 재고 조정이
충분히 진행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든 재고 보충이 시작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 선행 지표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와 글로벌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모두 작년 하반기부터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매그니피선트 7이나 빅5와 같이 일부 기업에만 경기 반등이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왼쪽은 M7과 그 외 기업들의 올해 분기별 이익 증가율 예상치 추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빅5와 그 외 기업들의 연도별 이익 증가율 예상치 추이입니다. 지금까지는 M7과 빅5가 주도한 것이 맞으나 온기가 그 외 기업들에게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나머지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고 사이클의 반전이고 이는 현재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역대 미국 대선을 보면 권력이 분산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 상원, 하원을 하나의 당이 차지하느냐 아니면 나눠서 차지하느냐를 말합니다. 가령 2020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처럼 권력이 집중되자 과감한 정책이 나왔고 이는 막대한 재정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가져가면서 권력 분산이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재정 적자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선거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보면 권력이 분산되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과격한 정책이 커트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상을 보면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 상원 의원 중 3분의 1에 대한 선거를 진행하는데 기존의 민주당이 차지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즉, 민주당은 이겨도 본전인 선거입니다. 그런데 전통 공화당 강세 지역에 민주당이 중도 정책을 펴는 후보를 내서 해당 지역구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도 이번에 선거가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공화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한석 리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통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하나라도 빼앗기게 된다면 상원은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매번 전체 의원을 새로 뽑는 하원의 경우 민주당의 우세가 계속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합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대통령은 누가 되든 간에 영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권력 분산이 상하원에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만 따로 떼어내서 보자면 미시건,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베이니아가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은요,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지역,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시건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의 승리를 가정하게 되면 딱 270대 269, 간발의 차이로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 지역이 매우 중요하고요. 세 지역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전통 러스트벨트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국 전통 제조업 방어를 위한 정책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 때까지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에 대한 회고와 전망까지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질 발표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물류 동향과 하반기 전망입니다. 네, 작년 말에도 물류 시황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물류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이슈들을 점검했었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도 올해 상반기 물류 시황을 돌아보고 남은 하반기 시황 전망은 어떠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마지막에 해상 항공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와 함께 내년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상황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 예정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상반기 해상 항공 물류 시황에 대한 회고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글로벌 해상 운임 지표인 SCFI 운임 지수를 가지고 올해 상반기 해상 운임의 흐름과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강훈님, 글로벌 경제와 완제품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 무역에 있어 두 요인은 사실 매우 밀접해 보입니다. 컨테이너를 대표하는 SCFI 지수와 글로벌 경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글로벌 해상운임 지표인 SCFI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CFI는 상해 수출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13개의 항로, 스팟 운임을 반영한 지수로 통상 1000선을 손익분기점으로 봅니다.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면 무역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해상 운송 수요도 증가하기에 두 요인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류 시황을 언급할 때 글로벌 경제 시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또 상반기 시황을 돌아보면 작년 말에 발생한 이제 파나마운화 또 홍해 리스크가 연달아 불거지며 연초에 급격한 상승 이후 소폭 조정 기간을 좀 거쳤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지속 중인 지금 홍해 리스크는 항만 채선 이슈 등 운영 이슈로 확장이 되면서 현재 SCFI 종합지수는 3000선 돌파하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상 운임이 상승한 이유에는 말씀드렸던 양대 운하 이슈 외에도 북미의 수요 증대와 공컨테이너 기기 반환 이슈, 또 정시성 저하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 이어갈 예정이니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운임에 이어 수요 측면에서 글로벌 컨테이너 해상 물동량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대륙별 물동량 흐름이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데요. 괄호 안의 숫자 비율은 23년도 대비 24년도 물동량의 증감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북미의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한 수요 증가세가 지금 운임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확실히 그 동서 항로 중에서도 아시아, 북미 항로의 성장세가 확연히 눈에 띕니다. 네, 정광훈님, 앞서 북미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유럽의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유럽은 전쟁과 긴축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크게 치솟으며 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스 재고도 충분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가가 2% 내외로 내려오자 유럽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영국도 2% 물가에 도달하며 조만간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물가가 1%대인 스위스는 벌써 2번이나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통화 정책은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6월에 기준금리 0.25% 인하를 하였는데 말씀대로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글로벌 전체로는 전년 대비 4.7% 물동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3.2%와 월드뱅크의 2.6%를 뛰어넘는 수치임을 살펴봐 주세요. 이번 장에서는 컨테이너 공급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편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달 집계되는 글로벌 항만 채선 선봉량 그래프인데요. 팬데믹 전인 19년도 초에만 해도 약 700만 TEU 정도 수준이었다면 팬데믹 기간 또 북미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항만 노동자 감소, 에버 기분호의 자초사고, 중국 주요 항만의 락다운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발생하면서 항만 채성량은 지속 증가했습니다. 22년 고점을 찍고 엔데믹 기간을 맞으며 차츰 하향 안정화되어 가던 채선은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이슈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따른 수에즈 운하 봉쇄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수에즈 운하 이슈 영향으로 선사들은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환경 구축과 중동 지역의 벙커링 문제 등으로 아시아 지역에 항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지금 상해와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포트켈랑 등 아시아 항만에서의 채선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컨테이너선 주요 항로별 정시성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작년 홍해 위기가 발생했던 23년 11월을 단기 고점으로 해서 정시성은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사들은 정시성을 맞추기 위해 예정된 차항을 스킵하거나 또는 대체 항만에 기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다시금 예정된 공컨테이너 기기 반환으로 어려움이 확장되며 현재 운임을 상승시킨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최선 상황은 선사들의 대체 기항지인 아시아항만 선호로 인해 당분간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선박들이 정체된 부분은 단기적으로 공급 감소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공급 관련 개선율과 용선료 부분입니다. 네, 송영명 대리님, 개선이라는 조금은 낯선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선박이 운행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으로 추측되는데요. 네, 정확히 말씀 주셨습니다. 개선율은 아이들링으로 표현되며 시황 수준에 따라서 선사들은 선박의 운항,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개선율의 증가는 선사 입장에서 공급 축소와 매출 감소, 반대로 하락은 공급 증가와 매출 증가를 의미하는데요. 운임이 최고조였던 22년 초만 해도 개선 선박 수도 적었으며 개선율도 0.4%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요 감소가 일어났고 23년도 저시황 기간에 선사들은 개선율을 높이며 공급을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수준을 살펴볼까요? 네, 지금은 약 개선율 0.6%에 불과하며 선사들은 수혜주 운항 후에 또 그리고 이제 높은 해상 운임에 따른 이익 향유를 하고자 최대한 많은 선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른쪽 용선료 그래프에서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23년 12월 대비해서 5월의 용선료 지수는 무려 70.4%나 증가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봉쇄로 인해 선사들은 동일한 서비스 유지를 위해 추가 선박을 투입해야 했고 운임 상승까지 겹치며 컨테이너 용선료는 빠른 속도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상 시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항공 시황 데이터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중국 상해에서 주 단위로 발표하고 있는 항공화물 운임지수, 즉 택지수부터 보시죠. 네, 상해발 미주향 운임을 살펴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 상반기 평균 운임 대비해서 24년 상반기 평균 운임은 약 66% 높은 수준입니다. 공급이 급격히 제한되었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보면 현재 운임은 전자상거래 물동 영향으로 공급 대비 높은 수요 우위 상황과 홍해 이슈로 인해 해상에서 항공으로 전환된 물동 영향 등으로 운임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항공화물 시장의 특징을 짧게 말씀드리면 항공화물은 부피는 작지만 고가의 물품, 즉 반도체나 의약품 등이 있겠죠. 이런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저시황기에 운임 침체도 빠르지만 시황 상승기에는 운임이 더 빨리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 수요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24년 4월 누계의 전 세계 국제선 항공 수요는 팬데믹 이전인 19년도 대비해서 약 6% 상회하였는데요. 송영명 대리님, 항공화물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수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홍해 사태로 해상, 정식성 등의 공급 측면 어려움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유럽향 수요는 두바이, CNA와 같은 복합 운송으로 전환되며 항공 수요 물동량이 증가한 점, 그리고 바로 전자상거래죠. 테무, 알리, 쉬인 등의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폭발적인 수출 물량 등 이런 영향으로 화물 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아 주요 수출국 중에 중국이 가장 압도적인 물동량을 기록 중인데요. 올해 중국 항공화물 수요는 전자상거래 물동 증가로 인해 지난해 대비해서 약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인도죠. 홍해 사태 영향으로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의류, 그리고 원단 제품 등은 인도의 주요 공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도발 유럽향 화물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또 납기 준수를 위한 화주들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요구,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해 항공 수요는 지속적인 상승세 전망됩니다. 이어서 항공 운송의 공급에 대해서도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전 세계 국제선, 항공화물 공급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언급되는 항공화물 공급량은 여객기의 벨리카고 캐파와
화물기의 캐파를 합한 값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공급의 경우 팬데믹이 발생한 20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연도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4년 4월 누계값은 19년 동기 대비해서 약 7%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팬데믹이 발발했던 20년에는 전 세계 여행 제한이 있었죠. 당시 공급 캐파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2019년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기종별 화물 공급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기와 여객기가 모두 공급량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여객기 공급량은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하여 올해 1분기 전체 비중에서도 42%나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공사들은 팬데믹을 거치며 화물기 운용을 통해 수익을 달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화물기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격한 화물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객기를 운영할 수 없었던 21년도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프레이터로 불리는 여객기를 개조한 화물 전용 여객기가 약 13%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지금은 프레이터가 시장에서 사라진 점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4년도 상반기 글로벌 물류 시황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반기 전망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에도 그리고 곧 다가올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물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이슈 첫 번째는 해운동맹 재편에 관한 내용인데요. 당장 내년 2월에 출범하는 제미니 협력으로 얼라이언스의 재편이 예상이 되는데 시장 내 순위는 재편 이후에 오션 얼라이언스, 제미니, MSC 그리고 더 얼라이언스 순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규모가 급격히 줄어드는 더 얼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타 선사와의 협력 등을 통한 얼라이언스 재편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미니의 허브 앤 스포크 전략에 따라 상해, 닝보, 싱가폴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탄중 팔레파스항은 허브 항만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홍콩과 부산, 대만의 가오슝항은 피드항으로의 전락이 우려됩니다. 다만 부산항의 경우 탄중 팔레파스 활용 시에 중국 항만보다 리드 타임에서 경쟁 우위가 있는 점, 그리고 전용 셔틀이 투입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니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합니다. 물류 이슈 두 번째는 바로 기후변화 영향입니다. 작년 10월에 가뭄으로 인해 파나마 운하를 조절하는 같은 호수 수위가 극심하게 낮아졌었죠. 평균 37척씩 다니던 파나마 운하 가뭄은 작년 10월에 22척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7월 말 34척까지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이렇게 감소했던 운하 통항량으로 인해 운하 우회가 늘어났고 결국 거리가 늘며 가용 선박은 감소 그리고 운임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언급드렸던 바 지금 회복 중인 파나마 운하 통항량을 보았을 때 파나마 이슈는 하반기에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IMO의 운항적 규제인 탄소 집약도 지수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실제 운항한 선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중순 내 CII 등급이 산출될 예정인데요. 연속 3회 D등급 또는 이제 2등급을 받은 선박은 에너지 효율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선속 감소가 있는데요. 적시성이 중요한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장기적 방안으로는 결국 폐선 또는 이제 친환경 연료 선박 발주가 있는데요. 특히 예전과 다르게 선박 수명 주기가 CII 규제 비용 대비해서 이익에 따라 폐선 연령이 낮아질 수도 있는 바 공급 계획도 사전 점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즉 전쟁 리스크가 있겠죠. 올해 물류 시황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결국 수에즈 운하 이슈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파나마 운하와는 다르게 수에즈 운하의 정상화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후티 반군 공격 이후 수에즈 운하 통항 선박수와 물량은 감소한 반면 희망봉의 우회는 급증하였죠.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운임 급등 상황 연출되었는데 수에즈 운하 사태 영향을 조금 재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선복 부족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즉 희망봉 우회로 신조 인도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유지하기 위해서 선박 투입을 해야 됐고, 이에 선박 흡수 효과가 나타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컨테이너 부족 상황인데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을 선호하게 된 선사들은 아시아 지역으로 몰리면서 주요 항만에 차선이 발생했고, 이는 대체기항, 포트스킵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컨테이너 기기 부족 현상까지 나타났고, 팬데믹 기간과 비슷한 양상 보이며 주요 항로 운임은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항공마켓에서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앞서도 언급드렸던 홍해 사태와 전자상거래 이슈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홍해 사태로 인한 해상 시장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홍해 사태 이후 아시아, 유럽해안 기준에서 항공과 해상 운임 격차가 줄면서 항공으로의 화물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임 요소뿐만 아니라 공급망 우려로 운송 시간이 지연되자 항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요는 주로 남중국의 공항인 항콩, 선전, 그다음에 광저우를 통해서 미주와 유럽으로 배송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물동량은 매일 10,000톤 이상이 출하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급증한 반면 중국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인근 허브 공항인 베트남, 인천 등으로 환적 물동량이 전환되고 있어서 이에 주변국의 운임도 동반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생산 이슈 부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풀서비스 캐리어가 각각 운영 중인 여객기와 화물기, 그리고 생산 주문된 여객기와 화물기의 기재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객기를 살펴보면 팬데믹 발생 이후인 20년에 국경 봉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영 가능한 항공기 운영 대수가 19년 대비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런데 화물기 공급 추세는 조금 다르죠. 19년부터 항공사들은 늘어나는 화물 수요에 발맞춰 매년 운영 가능한 화물기 기재수를 늘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려되는 공급 이슈 부분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만 봐도 화물기 공급 증가율은 20년 대비해서 13% 증가밖에 되지 않는데, 최근에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화물기 공급 증가폭은 조금 다소 미미하다고 보입니다. 더불어 최근 글로벌 항공기 제조 양대 산맥 중 하나죠. 보잉에 잇따른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로 인해 올해 1분기에 보잉은 단 한 대의 화물기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보잉의 공급 지연에 따라 항공사들은 에어버스로 주문을 변경하고 있지만 전 세계 항공사들의 추가 주문량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항공기 생산에 따른 공급 여파가 또다시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하반기 물류 시황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해상 물류 수요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및 유럽 지역 경기 회복 추세에 비추어 수요는 연중 강수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홍해 사태로 인한 조기 재고 비축 수요와 여름철 휴가 시즌을 앞둔 선적 수요 등이 필요 이상의 경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는 공급망 혼란의 가중뿐만 아니라 업체의 재고 관리 실패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해상 공급 부문에서는 작년에 이어 기록적인 신조선 인도량으로 올해 최초 글로벌 선대 3천만 TEU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높은 신조 인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유럽해항 서비스에는 홍해 사태의 이전과 동일한 서비스 유지를 위해 36척의 선복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신규 인도된 선복이 현재의 홍해 사태를 커버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시해야 할 부분은 유효 선복의 부족으로 인한 운임 급등은 맞습니다만 절대적 공급 부족은 아니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홍해 사태의 장기화가 지속 이어갈 것으로는 보이나 해소되는 시점에서 공급 계획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궁금해하는 하반기 해상 운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운임 전망은 삼성 SDS 물류 MI그룹의 인사이트를 담은 정성적 분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반기 해상 운임은 현재의 높은 수준을 7월까지 유지하다가 점차 소폭, 계단식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상승과 하락 요인으로 나눠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 상승 요인인 수혜주 운하의 경색 문제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로 인한 항만 정체 심화와 컨테이너 기기 부족 현상도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전통적 컨테이너 성수기인 3분기가 조기 선적 수요 등이 맞물리며 일찍 시작된 점,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2년 전 북미 서한의 항만 노조 파업 갈등을 기억하실 텐데요. 올해 9월 30일 만료되는 북미 동안의 항만 파업 우려도 운임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8월 1일부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등 제품에 미국이 관세 인상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밀어내기 수요는 7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요소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7월 말부터 34척으로 증가하는 파나마 운하의 통항이 개선되며 리스크 이슈는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중 관세 부과가 실제로 개시하고 나면 조기 선적 수요가 감소되며 물량이 줄어들 것이고, 전통적 비수기를 맞이하며 운임은 높은 가운데 고점을 찍고 차츰 내려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24년 하반기 항공 수요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 물량 등으로 올해 수요는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할 텐데요. 조금 살펴봐야 할 부분은 대부분의 수요가 아시아발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과 홍콩발 전자상거래 수요 강세는 동지역의 스팟 운임에는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나, 반면에 북미에서 중국향, 그리고 유럽에서 중국향 구간 스팟 운임은 물동 감소로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이렇듯 지역적 극심한 수요 차등은 공급 불균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지역별 고른 수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아 지역 외에도 인도, 두바이 지역의 높은 수요도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7월 26일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따른 추가 수요도 예상됩니다. 올해 전체 항공 화물 공급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자상거래 내용을 다시 언급해야 합니다. 현재 폭발적인 전자상거래 수요를 감당하고자 남중국 지역의 홍콩, 선전, 광저우의 전세기 공급은 매우 늘었습니다. 6월만 봐도 글로벌 공급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약 7% 증가했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항공화물 수입은 당초 1,100억 달러에서 최근 높은 수요 고려하면서 1,20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정광훈님, 이러한 항공화물 수익 추정치는 어떤 지표를 참조하면 될까요? 글쎄요. 결국 수익성 추정치는 목표 대비 얼만큼 화물을 실었느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CLF입니다. 즉, 화물 적재율은 공급 대비해서 얼만큼 물동이 적재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4월의 CLF는 43.9% 기록하였고,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1.6% 상승하였는데, 올해만 봐도 연속 3개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적재율은 항공사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항공운임도 해상과 같이 정성적 분석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항공시황은 올해 11월까지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상반기 내내 항공 수요를 견인했던 전자상거래 수요는 하반기에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급등한 해상운임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유럽향 항로에서 해상과 항공의 운임 격차가 예년의 22배에서 지금은 9배로 축소되었는데요. 상대적 가격 경쟁력 우위로 항공 화물로의 물동 전환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특히 하반기는 정통적 성수기 구간에 모바일 신제품 출시와 쇼핑 시즌이 맞물리며 운임은 하반기에도 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락 요소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계 시즌의 여행 수요가 증감에 따라 항공사들은 여객기 공급도 같이 늘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객기의 벨리카고도 같이 늘어나는 영향으로 공급 증대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점도 주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랩업하고 하반기에 지켜봐야 할 포인트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은 수에즈 운하 경색 지속으로 조기 선적 수요, 항만 채선, 컨테이너 기기 부족 등의 운영상의 이슈가 맞물리며 5월 들어 운임 급등 중에 있고요. 항공도 해상 물동 전환 효과와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동,
그리고 니어쇼어링 등으로 인한 중남미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운임은 상승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 주목해야 할 이슈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파나마 운하의 병목 현상은 부분적으로 개선되겠지만 지정학적 우려로 인한 수에즈 운하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위기를 수출로 극복하려는 중국은 미국 등 선진국의 관세 부과 개시에 따라 무역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연초에만 해도 사실 무리 없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북미 동안의 항만 노사 협상은 지금 자동화 이슈 등으로 인해서 파업 우려가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유럽 항만에서도 임금 인상 요구로 연쇄적 파업 가능성이 있으니 상황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M 얼라이언스 해체, 그 중에서도 더 얼라이언스의 선도선사였던 하팍 로이드의 탈퇴는 해당 얼라이언스의 향후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항공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은 정통적 성수기인 광군제와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등의 꾸준한 전자상거래 수요까지 겹치면서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 사전에 철저한 공급 계획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 삼성 SDS에서는 시황 전망과 지표들을 담은 물류 시황 레포트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첼로스케어를 검색하신 후 무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러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언급드린 사항들은 하반기 물류 시황 레포트에서도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코트라의 해외 공동 물류센터 사업 소개와 물류 기업들이 참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송영명 대리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지사화 물류팀 송영명입니다. 현재 코트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인 사업 중 하나인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에서 확인 가능하시다시피 해외 공동물류센터 활용 여부에 따라 기업들은 큰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왼쪽 그림과 같이 제품을 국내에서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개별 직배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실 경우 현지에 믿을 수 있는 협력 물류사의 창고에 제품을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포장 및 배송을 진행하여 배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어 주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바이어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고 나아가 주문량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해상 운임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현지에 재고를 일괄적으로 미리 보내둘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사업은 단순히 협력 물류사 매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물류비 절감 역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지원과 참가비 관련해서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공동물류 사업은 매년 12월 중에 차년도 사업 모집을 진행합니다. 24년도 모집은 작년 말에 마감됐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도 사업 모집이 올해 12월 중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가능한 모든 신청 기업을 지원해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모집 과정에서 선정평가를 진행합니다. 다만 미선정되었다고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선정된 기업들은 자부담, 다른 말로는 국고미지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부담 기업으로 자동 전환되고 물류사 매칭과 물류사 서비스 이용은 선정된 기업들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나 예산 지원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액 자부담 서비스는 연중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에 신청 시기를 놓쳤던 기업들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부담 서비스 이용 기업들은 차년도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될 수 있고 연중 추경 편성 시 국고 지원 기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물류센터 사업의 지원 기간은 협약 개시일로부터 동일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신청 대상 기업 내용은 추천 사항일 뿐 사실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니 이 부분은 단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사항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류사의 지원은 크게 풀필먼트 지원과 수출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풀필먼트는 물류센터 입고부터 고객의 주문에 따라 보관된 물품을 피킹, 포장, 출고하는 물류 프로세스 전반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통관, 수입 대행부터 창고 보관,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등이 모두 지원됩니다. 또한 SNS 마케팅, 브로셔 제작 등과 같은 마케팅 지원도 제공이 되는데요.
다만 제공되는 서비스는 물류사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저희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에서 물류사별 제공 서비스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 운송 비용의 지원 여부인데요. 저희 사업은 해외에서의 물류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제 운송 비용은 아쉽게도 지원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슬라이드 하단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해외 배송은 코트라 협력 물류사가 아닌 기존 이용하던 포워더를 계속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물류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만 사업 취지상 창고 보관은 필수입니다. 창고를 이용해야 나머지 수입 대행, 배송 등과 같은 기타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정산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동일 무역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한 개 사당 최대 5개 무역관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5개 무역관 모두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 소개해드리는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 외에도 연중에 각종 특별 사업들이 개설되는데 이 특별 사업도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5개 무역관 제한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들이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참가비 및 국고지원금 부분입니다.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에는 한도총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물류사 서비스를 정산할 수 있는 총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한도총액은 1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100만 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한데 중소기업의 경우 선택한 한도총액의 30%를, 중견기업의 경우 50%를 참가비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이 2천만 원을 선택했다면 30%인 600만 원을 참가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을 국고로 지원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600만 원으로 2천만 원어치의 물류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청한 한도 총액을 연내에 미소진했더라도 참가비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고 보통 수출 초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 금액인 100만 원으로 1년간 먼저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한도 총액만큼의 사업비를 본사에서 해외 무역관으로 송금합니다. 이후 기업은 물류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물류사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대금을 코트라 무역관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도 총액 내에서 발생된 요금까지는 해외 무역관이 기업을 대신해서 물류사와 정산을 하고 한도 총액 초과분부터는 신청 기업이 협력 물류사와 직접 정산을 하게 됩니다. 무역관이 정산을 대행하기 때문에 절차상 사업비가 참여 기업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가 신청 절차입니다.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무역관에서 1차적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물류사를 매칭해 드립니다. 이 단계에서 무역관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무역관 검토가 끝난 후에는 본사에서 별도의 선정평가를 진행해서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선정된 기업들 대상으로는 참가비 납부를 위한 견적서가 송부됩니다. 입금이 완료된 기업 대상으로 협약서가 발송되며 기업이 협약서에 승인을 하면 신청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현재 코트라는 전 세계 80개국 124개 무역관에서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약 280여 개의 현지 물류사가 코트라의 협력 물류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트라의 해외 공동물류 사업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연중에도 여러 특별 사업이 개설되기도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 신청은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간단하게 물류를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관련 사업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저희 코트라 지사와 물류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내용들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올해 상반기 물류 시황과 하반기 전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저희가 모신 연사분들과 관련된 경제 관련된 질문 1개와 코트라 사업과 관련된 질문 1개씩 뽑아보겠습니다. 네, 경제 관련 내용인데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중국의 하반기 경제 전망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광훈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하반기는 연초 중국 정부의 목표인 5% 내외 성장률 달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이보다 좋으면 특별히 완화적인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나 만약 경기가 이보다 나쁘다면 빈집 매입, 중국 국채 중앙은행 직접 매입 등 강력한 정책을 사용하며 경기를 진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단단히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로 보입니다. 네, 설명 들으니까 조금은 우려되었던 중국 경제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코트라 물류 사업 관련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물류비 지원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송영명 대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해상 운임이 워낙 많이 올라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근데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국제 운송 비용이 저희 사업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물류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네, 두 분 친절하고도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추가 문의는 질의응답에 남겨주시면 저희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삼성 SDS 스퀘어 인사이트 시황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